네. 아 제 친구, 제 친구. 네. 저런 거 안 해 주셔도 돼요. 네. 네, 그럼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뭐 괜찮나요? 지금 저는 뭐 문제는 없죠? 네, 화면 네. 잘 나오시고 네. 목소리도 잘 들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 7시 라이브도요. 특별한 라이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와 함께 준비한 특집 라이브인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조일래 교수님과 함께 조금 어려운 암이긴 한데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로 췌장 담도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조인래라고 합니다. 뭐 좋은 채널에 이렇게 학회를 대표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또 어려운 주제지만 잘 네.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교수님 주말이고 또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 소개를 조금 더 도와드리자면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잠깐 설명을 주셨지만 이제 췌장염, 췌장낭종, 췌장암 등 췌장 질환을 주 진료로 환자분들 진료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에서는 부총무를 역임하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췌장암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하는 암, 가장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신호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조금은 길이 있겠죠, 교수님? 네, 뭐 네. 사실 이제 네. 췌장암이 막연하게 두려운 암이기도 한데 네. 또 의외로 또 그 어떤 조기 진단의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네.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잘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슬라이드를 또 잔뜩 준비해 주셔서 한번 보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질문 무엇이든지 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조인래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췌장암, 알고 보면 예방과 조기 발견의 길이 있습니다.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에 맞는 어떤 강의가 될지 준비하면서 또 많이 이제 네. 걱정을 했었는데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제 췌장과 췌장암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개괄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이라는 장기는 이제 뭐 고대 그리스어로부터 어원이 있던 이 판크레아스라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췌장이라고 번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장기고요. 위치는 이제 상복부의 뒤쪽에 위치해 있고 길이는 한 12에서 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복부의 뒤쪽이라 하면 이제 뭐 배꼽 위쪽, 명치 아래쪽 여기 이제 부분이고 뒤쪽이라고 하면 이제 복강 내에서 뒤쪽이니까 척추뼈 앞쪽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위하고 12장의 장기가 있고 또 복부 대동맥이나 간문맥 등의 큰 혈관이 인접해 있는 이제 그런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소화 효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모두 소화하는 소화 효소를 이제 12지장으로 분비를 하는 외분비 기능이 있고 동시에 인슐린, 글루카곤을 포함한 호르몬을 혈중으로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췌장의 해부학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그려봤는데요. 이 이제 환자의 오른쪽에서부터 머리, 몸통, 꼬리로 이렇게 나누고 이 췌장의 한가운데는 이제 췌액이 소화액이 흐르는 췌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췌장의 머리 쪽은 12지장이랑 붙어 있는데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서 저장이 됐다가 담관을 타고 내려오는 쓸개즙이 지나는 통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관계를 기억을 해 두시면 뒤에 설명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췌장암입니다. 이제 췌장암은 우리가 췌장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췌장암에도 췌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도 여러 가지 이제 종양이 있습니다. 뭐 이제 췌관선암이라는 게 그 중에 이제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췌장암이라고 음. 통상 얘기할 때는 네. 이제 췌관선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고 종류가 있군요, 췌장암도. 네네. 네. 그래서 뭐 신경내분비암이라는 이제 신경내분비 세포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이 췌장에 생기면 이제 췌장의 신경내분비암이 되고 그게 이제 그 사과폰으로 유명하신 그분이 네네네. 이제 고통받으셨던 게 그 췌장의 신경내분비암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췌관선암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강의에서는 췌관선암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췌관선암은 이제 5년 생존율이 10% 내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기록 보면 한 13%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5년 생존율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치명적인 종양이고 전 세계적으로 불행하지만 발생률하고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진국, 이게 뭐 인간 개발 지수, HDI, 뭐 이런 것들인데,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의 역학을 보면, 흡연율이나 음주율, 비만율 이런 것들이 높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글자가 좀 작을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도표는 이제 발생자 숫자를 순서대로 쭉 이제 나열한 표인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이제 갑상선 암으로 되어 있고요. 대장암, 그다음에 폐암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 약 3만 3천 명 정도 1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2022년 통계에 보고가 됐습니다. 췌장암은 발생자 수 기준으로 하면 8위고요. 네. 보면 9,700명 정도, 그러니까 연간 한 10,000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8위 정도의 발생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는 이제 암종별 사망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 1등은 이제 폐암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폐암 1등이고요. 근데 췌장암이 아까 발생률로는 4등이었는데 발생률로는 8등이었는데 사망자 수는 4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장암이 아까 3만 3천 명 정도, 췌장암이 9,700명 정도 발생인데 사망자 수를 보면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워낙 이제 조기 진단,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 진단해서 내시경적 절제나 수술, 근치적 수술을 통해서 치료받고 예후가 좋은 분들이 많은 반면에 췌장암은 굉장히 이제 발생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암에 그럼 증상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증상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 복부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종양이 췌장의 주변에 있는 장기나 신경을 누르면서 발생하는 통증이고 양상은 이제 종양의 위치에 이제 준해서 윗배에 좀 둔하고 뻐근한 통증이고 등 쪽으로도 뻗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아프면 췌장을 이제 의심해라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고 네. 식사 후에 이제 통증이 발생하면서 식욕 저하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달이 있는데 황달은 이제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눈이 노래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색이 진해지고 피부가 노래지고 피부가 가려워지는데 이것은 아까 이제 담도가 췌장 머리 쪽을 지나간다라고 그림에서 보여드렸는데 췌장 머리 부분에 암이 생겨서 담도를 막으면 그러면 이제 담즙이 정체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혈중으로 역류를 하면서 이 피부나 점막에 침착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기 때문에 황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담즙이 이제 폐쇄 안 나오거나 췌관이 막히면 우리 몸이 이제 지방을 소화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변에서 기름기가 뜨는 지방변을 보거나 지방이 흡수가 안 되면 뭐 체중이 줄어드는 뭐 그런 체중 감소 또는 암세포가 뭐 분비하는 다양한 어떤 염증 단백질이나 호르몬으로 인해서 악액질 근육량 저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당뇨병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네. 아니면 이미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예,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비특이적 증상인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괜히 피곤하고 네. 아니면 식욕 부진이 있고 메스껍고 그냥 속이 더부룩해서 한 2달 정도 내시경 해보니까 일단 문제가 없으니까 한 2달 정도
약만 드시고 계시다가 이거 이상한데 체중도 빠진다 이랬을 때 왔을 때 보면 췌장암이 진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이 췌장암이 아까 이제 예후가 좀 불량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불량한 예후를 가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그래도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앞선 이제 증상들이 비특이적입니다. 비특이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췌장암 1대1로 대응되는 특이적인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초기 단계에서는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런 증상들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말로 뭐 운이 좋으면 황달이 이제 초기 생기는 경우에는 이건 이제 너무 눈에 띄는 변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선별 검사하고 조기 진단의 도구가 이제 부재합니다. 부족한 실정이고요. 네. 선별 검사라는 얘기는 이제 일반 대중, 증상이 없는 대중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아주 초기에 암을 찾아내는 뭐 쉽게 얘기하면 위대장 내시경 같은 건데요. 네. 그런 이제 적합한 선별 검사 도구가 아직은 부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암종의 공격적인 생물학적 특성이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 외부 원격 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막 혈중에 암세포들이 막 침투를 미리 해서 이제 뭐 조기에 재발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치료 저항성이 있어서 종양 미세환경이 뭐 항암제 침투나 이런 것들을 잘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더라도 반응이 좀 떨어지는 다른 암종에 비해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긴 하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오른쪽에 도표는 역시 글자가 작아서 죄송한데 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한 병기, 췌장에만 국한돼 있는 경우, 국소, 췌장하고 주변에 임파선 정도만 퍼져 있는 거, 원격, 이제 다른 장기에 퍼져 있는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진단 당시에 병기의 비율이 가장 진한색 이제 파이가 국한 병기인데 13%밖에 안 됩니다.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어렵죠. 말씀이시죠? 대부분은 이제 절반 이상은 여전히 이제 그 원격 전이를 동반한 병기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막대 그래프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보면 5년 상대 생존율인데 국한 병기에서 발견되면 44%까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원격 병기에서 발견되면 3.2%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도 중요하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불행하지만 걸렸을 때 이제 조기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강의 준비하면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진을 붙이는데 이게 플로피 디스크 이제 아시죠? 예, 저만 아는 게 40대 정도면 이제 다 아니까 이제 네가 이거가 뭔지 알면 검진을 받을 때다. 이런 이제 뭐 그런 예,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 영국의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이제 뭐 민간 업체든 여러 암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이제 권고하는 광고 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건 유방암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폐암입니다. 폐암. 당신이 담배를 끊는 것보다 CT를 찍는 게 더 쉽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직설적인 광고도 있고요. 자궁경부암, 대장암, 뭐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기 진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암종의 이런 뭐 툴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보면 이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렇게는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립된 선별 검사가 있어서 국가에서 이걸 장려를 하더라도 비용 효과적이고 안전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안전한 검사들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췌장은 여기 이제 포함이 없습니다. 검진할 때 생각해 보니까 뭐 췌장 검사 이런 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암 검진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선별 검사라는 게 이건 좀 슬라이드 바깥의 내용이지만 선별 검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 질환이 충분히 좀 많아야 되고 많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안전한 그러니까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검사법이 있어야 되고 뭐 비용 효과적이어야 되고 또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예,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정책적으로 이거를 장려를 한다는 거는 그런 비용 효과, 안전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췌장암은 이런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암의 선별 검사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궁금하고. 그래서 이건 뉴욕타임즈 2018년도 기사입니다. 저도 이제 학회 가서 이제 미국 선생님이 알려줘가지고 찾아봤는데 유료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만 캡처해서 왔는데. 그래서 보면 2018년 10월달 기사입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췌장암의 어떤 조기 선별 검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고 독자 질문인 것 같아요. 보면 제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췌장암이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대개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기 선별 검사가 있나요? 라는 게 이제 독자 질문이고 이 밑에 기사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 예방서비스위원회라고 제가 이제 억지로 번역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일반인에서는 췌장암 선별 검사가 권장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하고 검증된 생물학적 표자, 바이오마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럼 일반인에서는 검사가 안 되면 못 하는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왜 어렵냐고 하면 이게 아까 이제 한 10,000명 정도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만 명으로 치환을 하면 한 15명 정도 내외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19년 자료니까 벌써 이제 13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민감도, 특이도고 이게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네.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을 얼마나 잘 가려내느냐 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100% 99%면 이런 검사는 사실은 없어요. 무슨 게임에서 저희가 캐릭터 만드는 게 아니면 이런 네네네네. 이제 검사법이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췌장암이 발생률이 꽤 낮기 때문에 이 양성 예측도가 낮고 위양성이 985케이스가 나옵니다. 1,000명. 그러니까 이런 검사법에서도 네. 검사에서 췌장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성이 나왔을 때 실제 질병이 없는 사람이 985명. 그러니까 위양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 99%가 돼도.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게 췌장암의 발생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증가하고 있고 치명적인 건 맞지만 네.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단순 계산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 도구가 아무리 정밀하더라도 이런 위양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럼 질병이 있는데 검사에서 나오는 게 이제 양성 예측도죠. 이게 네. 파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라고 하는데 15명을 발생한다고 했을 그러니까 때 1,000명을 이게 암이 네. 있을 거라고 콜을 했다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아, 예. 1,000명이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15명만 더-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아. 이제 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아주 네. 너무 이제 모든 가정을 다 배제하고 단순화시킨 네. 표니까 음. 뭐 저기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보여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선별 검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민감도 100%, 특이도 99%면 엄청 좋은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얘는 검사에서 네거티브면 질병은 실제 없는 거예요. 엄청 좋은 검사예요.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놓치진 않는 놓치진 거네요. 않는 검사인 거죠. 놓치지 않는 검사인데. 검사인데도 이런 이제 좀 아. 해석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데 예. 실제로는 질병으로 아닌데 나오는 그런 경우가 위양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래서 권장되지 않는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이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 네. 그러면 이 985분은 높은 확률로 병원에 와서 굉장히 이제 췌장암이래요. 네네네네. 뭐 그런 이제 걱정을 하시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발생 위험도에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뒷장에 이제 슬라이드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보여드리면 우리가 내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리스크, 이제 생애 췌장암이 발생할 확률은 일반 인구 집단에서 1.7%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담배가 안 좋다, 술이 안 좋다, 비만이 안 좋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일반 인구에 대비해서 리스크 증가율이 2배는 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라이프타임 생애 한 3% 내외의 어떤 이제 리스크를 보이고 있고요. 췌장염은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처음 생긴 급성 췌장염부터 유전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 이것도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3에서 50%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게 이제 좀 궁금하시죠, 사실은. 가족력. 네. 예, 우리가 이제 직계 가족, 이제 영어로 하면 뭐 first degree relative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모, 자녀,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정말 네. 직계 네. 중에 한 명이 췌장암이시다. 그러면 1.7% 곱하기 1.5배 해서 한 2에서 3% 된다라고 이제 이 문헌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고, 근데 2명이 되면 6배, 3명 이상이 되면 10배에서 심지어 30배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직계가족 중에 2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 췌장암 리스크가 2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성 증후군들도 이제 이런 췌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캡스 콘소시움이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연구 그룹, 다국적 연구 그룹에서는 어떤 사람을 선별 검사를 권고를 하냐. 아, 네네.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이 췌장암 위험도가 5%를 초과하는 사람은 선별 검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반 인구 집단, 제너럴 파퓰레이션이 아니라 이 위험도가 5%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선별 검사를 해라라고 되는데요. 네. 앞에 표를 정리를 하면 이제 직계 가족 이제 2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 유전성 췌장암, 어릴 때부터 이제 췌장의 어떤 췌의 생성이나 흐름에 관계된 유전자가 문제가 생겨서 자꾸 이제 췌관 안에 췌석이 생기고 염증이 반복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혹은 이제 유전성 증후군이나 특정 유전 변이가 있는 사람, 꽤 유명한 유전자 중에 브라카 유전자가 네네네. 있죠. 이렇게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캡스 콘소시엄에서 권하는 요런 이제 대상자군이고 점액성 물혹이 있는 사람도 사실은 특정 조건에 따라서는 5%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포함을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새로 발생한 당뇨나 흡연자, 비만자도 이런 5%가 넘느냐? 앞선 표에서는 딱 그렇지는 또 네.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까지 권고하기는 아직 퀘스천업을 하다. 이런 게 이제 여러 이제 학회나 연구자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 선별 검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가족성 췌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2명 이상, 네. 직계 가족 2명 이상인데 시작 연령을 50세나 혹은 당신의 직계 가족 중에 가장 젊을 때 췌장암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 앞에 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예. 네네.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가족이 뭐 70대 때 뭐 생겼다 하면 60대부터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 증후군도 각각 이제 그 위험도에 따라서 시작 연령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유전 증후군은 저희가 이제 일반 인구 집단 대상으로 강의하는 데는 너무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성 췌장암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가족성 췌장암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선별 검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 캡스 콘소시움이란 이 연구 집단에서는 기본 검사로 MRI나 초음파 내시경을 하고 그리고 공복 혈당 또는 당화혈색소를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사적인 왜곡이 이제 췌장암에 앞서서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고 그다음에 추적 관찰은 역시 이제 MRI나 초음파 내시경,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혈청 CA19-9라고 우리가 암수 췌장 암수치라고 알고 있는 그것도 이제 병행을 하기로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낮으면 1년, 그다음에 이제 위험도가 아주 높으면 바로 수술. 그다음에 위험도를 또 세분화해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MRI가 비용이 꽤 비싸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1년마다 MRI를 찍으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그런 위험도가 있으면 이렇게 스크리닝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환자 증례고 네. 이게 보면 72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4남 2녀 중에 이제 차녀 씨라고 하셨고 직계 가족 중에 2분이 췌장암이셨습니다. 오빠하고 언니하고 예. 항상 이걸 여쭤보거든요. 네네네. 여쭤보면 근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그때 아마 CA19-9가 살짝 높았다고 해서 이제 그때 저한테 2년 전에 처음 오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CT를 찍었고 여기가 이제 췌장이거든요. 요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인디케이터 하는 부분이. 네. 근데 정상이셨어요. 정상이신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뭐 한 400km 이상 떨어진 지방에 살고 계셔가지고 멀리 계셔서 네. 이거 그리고 CT나 어떤 영상은 찍으러 한번 오셔야 되고 결과들을 한번 오셔야 되고 뭐 이러니까 너무 두 이거는 번으로 오셔야 되니까. 연세도 좀 있으시고 네네네. 그래서 근처 병원에서 검진을 좀 하고 계십시오라고 네네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흘려 듣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 흘려 들으실 수 네네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1년 단위로 CT를 찍으셨대요. 와, 그 되게 근처에서. 꼼꼼히 잘 챙기셨네요. 예, 이게 두 분이나 그렇게 되셨으니까 예. 절박함이 있지 않으셨을까 네네. 싶고 그런데 이제 1개월 전 이제 방송 시점으로부터 한 2개월 정도 전인데 CT를 이제 찍었는데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게 꼼꼼하게 보시고 췌관이 확장되고 췌장 실질, 췌장 실제 장기의 살이 위축이 돼 보입니다. 좀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 보면. 네. 그래서 그런데 앞에 뭐가 뚜렷하게는 없는데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한번 추가 검사를 서울 가서 다시 하세요라고 어머. 이제 오셨어요. 네. 오셨고 이제 초음파 내시경을 했더니 음. CT에서 안 보이는 한 1.2cm 정도 되는 종괴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직 뭐 조직 검사를 한 건 아닌데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막 이 초음파 내시경 기계도 바꿔가면서 막 봤는데 한 1cm 정도 된 종괴가 의심이 돼서 이건 아마 다음 주에 저희 이제 외래 오시면 네. 페트도 찍었거든요. 네. 페트 네. 찍었는데 다행히 다른 데는 없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외과 교수님들이랑 상의해서 네. 수술 네. 이제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조기 진단이 와. 그러니까 예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기 진단이 된 이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때마침 또 강의 준비를 하는데 네. 오셔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와, 시켜드립니다. 근데 빠르게 어쨌든 이분은 그래도 캐치를 잘 하신 네, 좋은 그래도 본인이 이제 딱 네, 그 네, 네.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이제 일반 인구 집단은 아니고 두 분이나 직계가족 중에 췌장암이 네, 있으시니까 네, 네, 아마 네. 더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그 캡스 콘소시움이라는 인구 집단에서 연구 집단에서 최근에 2024년 작년에 이제 굉장히 좋은 논문에 보고를 한 게 뭐냐면 이 선별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고위험군 환자들은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가장 이제 그 진한색 바 그래프가 이제 그 조기 선별 검사를 규칙적으로 한 그룹이고 연한 그룹들은 이제 그냥 전체 암 등록 통계에 연령이나 성별 매치시켜서 이제 통계 인구 집단을 추출한 건데 비교를 해보면 1기나 2기에 이 진단대 비율이 높습니다. 높고 네, 그리고 네, 네. 선별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5년 사망률이 낮다. 그런 걸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전향적으로 아주 뭐 이게 무작위해서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네. 기존의 암 등록 코호트에다가 이제 매치드 아날리시스를 한 거니까 분석을 한 거니까 완전히 뭐 이거를 진리처럼 해석할 수는 없지만 고위험군의 선별 검사 효과는 앞서 보여드린 증례도 그렇고 지금 이 연구 결과도 그렇고 초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높고 오. 처음에 이제 그 막대 그래프 보여드렸었잖아요. 국한 병기에서는 그래도 원격 그 병기에서 진단되는 것보다 네, 네. 5년 생존율이 압도적으로 네. 월등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고위험 유전 변이를 동반한 환자는 전체 췌장암 환자 중에 한 10% 이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나는 그러면 뭐 저런 고위험군이 없으니까 나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거는 또 아닐 것 같아서 선별 검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꼭지로 넘어가면 네. 췌장 무록 이것도 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이것만 해도 1시간인데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이 췌장 무록 낭종 무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A형이 있지만 서브타입이 있지만 그 중에서 IPMN이나 MCN이라는 점액성 병변 같은 경우에는 공인된 췌장암의 이제 전암 병변입니다. 전암 병변이고 이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좀 의사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이제 병변인 게 검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미지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인구 집단이 어쨌든 고령화되니까 네. 점액성 그러니까 췌장 무록 자체가 발견되는 확률이 점점 환자 절대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일반 외래 암병원 외래 말고 일반 양성 질환 외래 볼 때 췌장 낭종 환자가 제 생각에는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양한 이제 환자는 환자대로 걱정이고 의사는 의사대로 이제 적절한 추적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게 걱정이고 또 보건 행정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의료비가 너무 소모되면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네. 모든 사람들의 어떤 우려와 어떤 관심이 집중되는 이제 췌장 분야의 어떤 질환 중에 하나인데 연구를 보면 췌장암 발생 누적 비율이 뭐 이거는 조금 더 15년은 너무 좀 나간 것 같긴 한데 5년에 3%, 10년 6%까지 이제 뭐 일본에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이게 단순 치환할 수는 없지만 생애 췌장암 리스크 5%는 된다고 네, 봐야 네,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이드라인이 있고 여러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거는 요 가이드라인인데 교토 가이드라인이라고도 하는 이 가이드라인인데 무록이 있을 때 이제 영상 검사를 해서
그 위험도를 계층화합니다. 그래서 고위험 징후라고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러면 어떤 소견이냐? 황달이 있다. 이게 물혹이 크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담관을 막아서 임상적 의미 있는 황달이 있다. 혹은 물혹 내에 새로운 혹이 돋아나는 결절이 있다. 혹은 주최관이 확장이 된다. 이러면 이거는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경우는 바로 외과로 의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고위험 징후는 없지만 워리선 피처를 제가 그냥 이것도 그 챗GPT랑 둘이 한글로 뭘 번역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소견이 있으면 사이즈가 크거나 뭐 그 물혹의 벽이 좀 두꺼워져 있거나 CA19-9가 좀 상승돼 있거나 새로운 당뇨가 발생한 이런 물혹 환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 검사도 하고 또 이제 다학제 진료를 해가지고 이거는 수술 필요하겠다고 더 중지가 모아진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위험도 계층화를 했을 때 위험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낭종의 크기에 따라서 뭐 6개월 간격으로 벗다가 뭐 조금 안정적이면 그 추적 관찰 인터벌을 좀 늘리는 네. 그런 이제 방법을 쓰고요. 5년 동안 변화가 없거나 혹은 뭐 너무 이제 뭐 사이즈가 안 큰 상황이라면 추적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소견이나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 진료를 보고 있고요. 이거를 사실은 뭐 의사가 아니면 이걸 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아 내가 췌장 물혹을 진단받아서 의사한테 갔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한테 수술을 하자 괜찮다 뭐 영상을 보자 이렇게 감시를 하는 이제 작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나는 고위험군도 아니고 뭐 췌장에 물혹도 없고 이러면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에 이제 또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보건복지부나 공립암센터에서 이런 브로셔를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있고요. 보면 이제 금연, 금주, 적정 체중 관리, 당뇨병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그냥 저희가 이제 근거 없이 말할 수는 없고 이 2022년도에 또 좋은 논문에 저희 이제 소화기암 연구학회 보험이사 맡고 계시는 일산병원의 박병규 교수님이 이제 빅데이터 보험공단에 이제 그 병원에 근무하시니까 한국인 740만 명을 11년간 추적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한국인에서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뭔가라는 이제 연구를 하셨어요. 빅데이터 연구를 하셨는데 보면 여기서도 흡연이나 비만이나 당뇨병이 췌장암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보다 한 1.4배,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한 1.5배 정도 리스크가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표하고 숫자가 그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라이프타임 5% 미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당연히 해야겠죠. 리스크 팩터인 건 확실하고 또 두 개가 겹치는 경우에는 2배 이상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금연이나 적절한 체중 유지, 당뇨병 예방을 췌장암 예방의 필수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사실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쩌면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어요. 새롭게 생긴 당뇨,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New Onset DM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의사끼리 표현하는데 췌장암의 첫 번째 증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췌장이 결국은 아까 내분비 기능, 외분비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췌관선암이라는 건 외분비 계통의 세포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당연히 주변에 이제 내분비 세포, 베타셀 같은 거에 영향을 뭐 염증, 단백질, 뭐 나쁜 암세포에서 분비하는 나쁜 호르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췌장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베타셀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또 인체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췌장암 진단 전에 몇 년 동안 이 관찰해 보면 당화혈색소 우리 그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그리고 당뇨의 어떤 진단과 관리에 굉장히 필수적인 혈액 검사잖아요. 당화혈색소가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더라. 예, 그런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 요즘은 내분비내과 교수님께서 저한테 의뢰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당뇨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체중도 좀 감소하는 것 같고 뭐 어떤 경우는 뭐 가족력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CT를 좀 찍어보길 권고해서 의뢰 드립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여기서 슬라이드에 나오진 않았지만 특히 좀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70대나 80대에 갑자기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괜찮으시다가 네네네. 우리가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당뇨가 성인병이라고 그러면서 뭐 네네네. 피자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햄버거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하면서 40, 50대 주로 이제 좀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7, 80대에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이러면 이분은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런 소인이 없었던 분이 네네. 갑자기 암이 생기면서 당뇨가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생긴 당뇨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뭐 이렇게 보스턴에서 미국 학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결국은 일반 인구에서 선별 검사가 필요한 인구 집단을 이 네로우 다운, 이렇게 압축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에서도 한 6만 5천 명 정도 1년에 췌장암 생기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대사체 분석 이런 이제 대사체 분석이라고 이제 뭐 당활색소가 올라가는지 그거 포함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런 췌장암 세포 때문에 우리 몸이 막 분해되거든요. 근육도 빠지고 네네네. 이러면 근육이 빠지면서 생기는 혈중으로 유리되는 어떤 아미노산을 조기에 디텍션 한다든지 발견한다든지 해서 이런 어떤 대사적인 변화가 췌장암에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당활색소가 계속 나는 뭐 체중 관리도 잘하고 이런데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비만 음.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냥 살 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비만에 의해서 췌장의 스트레스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대사적 변화가 있고 염증성 변화가 있어서 이러면 췌장의 이제 정상세포의 DNA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자꾸 이제 손상되고 복구되고 손상되고 복구되다 보면 그런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오류가 나거든요. 네네. 예, 복구에 오류가 나면 그게 이제 비정상 세포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암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하고 BMI 단위가 다르긴 해요. 35 이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없는데. 네. 네. 하여튼 비만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써봤어요. 그래서 네네네.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잖아요. 슬라이드 네. 거의 막바지인데 CT가 있을 수 있고 MRI가 있을 수 있고 초음파 내시경이나 네. PET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센터에서 어떨 때 보면 이제 뭐 복부 CT가 패키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MRI를 찍어준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네네네. 경우가 있죠. 그리고 CT는 난 조용 방사선 때문에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면 장단점을 보면 CT는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고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갖추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교적 표준화된 촬영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췌장 병변을 발견하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기관 간의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단점은 역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한번 복부 CT를 찍으면 일반적인 흉부 방사선 검사 한 100장 정도 찍는 거 정도 되고 네. CT 한번 찍으면 권고되는 정상인의 1년 방사선 피폭 허용치를 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조영제라고 이제 그 혈관에 이제 약을 맞으면서 하는데 이게 드물지만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cm 이하의 작은 병변은 검출 좀 어렵다고 해요. 해상도가 아무리 높아도. 네네네. 그래서 앞서 증례 보여드렸던 1.2cm 이런 거는 네. 물론 이제 뭐 아까 췌관 확장이나 다른 소견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아주 생뚱맞은 곳에 있는 작은 병변의 감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MRI는 장점은 이제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 연부 조직에 대한 감별 능력이 우수한데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비싸요. 비싸고 접근성이 CT에 비해서 당연히 낮고 기관마다 이제 MRI 장비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네. 그때 해상도나 이런 거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품질의 영상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숨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환자분들이 그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소리가 막 들리면서 한 40분 이상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폐소 공포 있으신 분들 못 찍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고요. 초음파 내시경은 이제 크기가 작은 병변 발견하는데 우수합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한계는 역시 이제 이것도 접근성이 낮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좀 침습적인 몸에 이제 손을 대는 검사고 검사자의 능력과 주관에 좀 의존하게 됩니다. 잘 보는 분, 못 보는 분이 좀 네네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페트는 이 뭐 췌장 외의 병변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췌장 외에도 다른데 전이가 있는지 실제 저희가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위양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염증하고 암이 구별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특이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비용도 좀 비싸고요. 그래서 요런 검사 일장일단이 있어서 물론 아까 그 MRI나 EUS 같은 초음파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도 없고 안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고가 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주로 하시는 게 이제 복부 초음파잖아요. 네네네. 복부 초음파가 이제 췌장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복부 초음파 이 피부하고 췌장 사이는 위나 장이 있을 수 있고 그 위나 장 안에 공기가 있으면 음파가 흩어지기 때문에 이게 췌장의 꼬리 부분 특히 잘 못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췌장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복부 초음파를 가지고 췌장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전체 췌장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비용이 저렴해요. 네네. 그리고 방사선 노출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주요 의심 소견을 찾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췌관이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초음파를 했으면 췌관 확장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췌장 실질이 위축되는 거나 여기 종괴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 소견이 있으면 CT나 MR을 갈 수 있는 어떤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초음파는 췌장암을 보는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그건 또 거는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또 숙련된 검사자분들 되게 이 고수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저는 이제 편하게 의뢰를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네. 의뢰를 주시는 외부의 이제 여러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고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기회가 있다 이게 포함이 된다고 하면 네네. 충분히 해볼 가치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A19-9라고 이제 췌장암에서 이제 암 수치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실제 암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모니터링을 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데 검진에서 아직 선별 검사로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분은 병이 없어도 높아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병이 있어도 안 올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췌장염, 담관염 혹은 뭐 그 섬유성 폐질환 이런 거에서 높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민감도하고 특이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CA19-9 높아져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오세요. 네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아우 저 의사 갔더니 친절하게 설명도 안 해주고 이상 없다고 가라고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 네. 췌장암의 선별 검사 이제 조기 진단 당연히 이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AI 머신러닝 시대잖아요. 네네네. 뭐 깜보치킨에 누가 뭐 모이고 하던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수많은 사진을 추후에 암이 발생한 사람 아닌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면 이분은 췌장암 진단 6개월 전에 찍은 CT에서 이런 게 보입니다. 요런 게 있으면 좀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도 해요. 라디오믹스라고 이제 표현하고 아니면 췌장 무록이 있으면 그 무록을 직접 좀 주사침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CB지장에서 췌액을 좀 뽑아가지고 안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보는 것도 있고요. 액체 생검이라는 거는 이제 생검이라는 게 조직 검사를 얘기하는 건데 기존에는 장기에 직접 이제 바늘을 대거나 집게를 대서 뽑아서 봤다면 이거는 혈액에서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특정한 어떤 유전자나 DNA 시퀀스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CT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 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콜을 해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치료 기법이 발전이 좀 동반이 돼야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췌장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선별 검사가 권고가 되고 있다. 그래도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금연이나 적절한 체중 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학문적으로 이제 입증된 예방 방법이다. 그리고 새로 생긴 당뇨나 체중 감소를 동반한 소화불량 등의 변화가 있으면 이거는 췌장 감별을 위한 전문의 진료를 권고를 드리고요. 의사 입장에서도 늦게 발견되는 병이 아니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병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이 국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췌장암에 대해서 진짜 자세히 알아봤던 것 같아요. 너무 강의준비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검사는 뭐가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네. 부분들을 또 검사별로 하나씩 또 특징, 장단점을 자세히 비교해 주셔서 아마 보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췌장암 하면은 뭔가 CT가 제일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또 다른 검사들도 많이 동반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질문 몇 개만 좀 받아봐도 네, 될까요, 네, 교수님? 네. 건포도 땅콩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아버지께서
진단을 좀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수술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수술 이후에 식사량이 줄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걱정인데 수술 후에 회복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체중이 빠지시고 이제 어르신분들 이제 병원에 보면 네. 저희는 아직 그래도 좀 젊어서 괜찮은데 특히 어르신들은 한 일주일, 2주일만 누워 계셔도 근력 저하가 되게 심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력 저하가 되게 심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고 또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해서 어쨌든 환자가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이고 하나라도 더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네네. 이게 사실 제일 처방했을 때 저항이 큰 약물이 진통제거든요. 근데 통증이 있으면 통증 자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식욕 저하나 거동이 떨어지면서 이런 다른 문제를 좀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통증 조절 뭐 그런 데 필요하고요. 요양병원을 이용하면 도움이 되냐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이게 요양병원에 재원을 해 계시면 이제 장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구로 입으로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를 못할 때 주사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또 열이 난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집에서 대처하기 힘든데 간호진이나 의사가 있으면 적재적소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단점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요양병원에 계시면 이제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거는 모든 사람이 나한테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스스로 좀 운동량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그러실 수 때문에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뭐 그래도 복도라도 좀 걸어 다니시고 그런 것들을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적절히 활용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58세 분이시고요. 사무직 종사 중인 여성분이신데 한 달 새 4kg가 빠지셔서 좀 빠지신 것 같은데 네. 기름진 음식 후 묽은 변이 늘고 허리 깊숙이 등으로 쑤시는 통증이 조금 있으시다고 위내시경은 해보셨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뭐 췌장 관련된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을지. 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체중 감소가 이제 한 5% 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네네네. 물론 뭐 저 같은 사람 5%면 엄청 많이 빠져야 되지만 네. 근데 4kg 빠졌다는 거는 만약에 본인이 식단 조절이나 뭐 운동을 네. 따로 하신 상태가 아니라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빠지신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증상이 걱정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소화를 잘 못 시킨다는 거는 네네. 췌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등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CT를 찍어 보시는 게 좋고 CT가 사실은 이제 방사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래도 만약에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찍어보는 거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예. 득과 실을 잘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네. 그리고 또 건강 찾는 김형사님 질문인데요. 새벽마다 공복 속쓰림이 있어서 위산으로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왼쪽 등까지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 이게 췌장 문제이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위식도 역류인지 췌장 쪽 문제인지 좀 뭐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진료 말고 진료를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 그쵸? 뭐 그냥 여담이 좀 미국이면 뭐 슈퍼에서 그냥 뭐 위산 제제 뭐 사 먹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진료도 이제 단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꼭 대학병원에 이제 오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지역에 이제 위식도 역류하고 췌장 문제를 감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딱 그 위치가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 같은 걸 이제 드셔보시는 거죠. PPI라는 약을 이제 드셔보시는 거고, 그래서 그 증상이 만약에 위식도 역류증이라면 약물 복용으로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기본적으로 위 내시경은 네. 그래도 접근성이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토요일 날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네.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그런 대장 내시경처럼 정결제 복용 없이 비교적 짧은 근식을 네, 하고 네, 갈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위산 분비 억제제도 드셔보시고 위 내시경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거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뭐 체중 감소가 좀 동반이 되는 것 같고 혹은 뭐 당화혈색소 같은 게 갑자기 좀 높아져 있고 이러면 그때는 췌장 쪽 문제인지 감별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질문들이 좀 더 있기는 네, 한데요. 네, 괜찮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아, 교수님. 시간이 금방 가죠. 50분이 이렇게 금방 갑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교수님과 함께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 특집 라이브를 진행해 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